결렬 위기를 오갔던 서울 버스 노사 협상이 시한을 넘긴談判끝에 임금을 3.6% 올리고 61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3세까지 2년 늘리는 조정안을 양측이 받아들여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로써 파업이 예고됐던 7,400대의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합니다. 준공영 노선 광역버스 580여 대 파업이 예고됐던 경기버스노조는 파업을 일단 유보하고 오는 29일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청주버스노조도 파업을 철회한 채 열흘 더 협상하기로 했고 부산과 인천, 대구, 경남, 창원 등은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에 합의해서 파업을 피했습니다. 국회 파행으로 추가 경정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가 발목 잡히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다시 가동하자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5당 대표 회동도 거듭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당 대표 회동을 재촉구한 데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1대1 대화 외에는 무의미하다며 거듭 일축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역시 교섭단체 대표들 간 회동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석 달 뒤인 2014년 7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찰청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맞춤형 선거 전략을 제안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정보경찰이 방송사를 사찰하고 임원 인사까지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비판 여론 무마를 위해 방송사 사장의 우파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건데 박근혜 정부 경찰의 방송사 사찰 문건 존재가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수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예고됐던 버스 파업이 대부분 노사 협상이 타결되거나 유보되면서 버스 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평소에 타던 버스 그대로 이용해서 출근하시면 됩니다. 네, 지역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지역 노사 협상은 파업 돌입 2시간 전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먼저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버스 노사가 마침내 합의문에 서명합니다. 전날 오후 3시 파업 전 조정에 들어간 지 거의 12시간 만입니다. 우리가 파업으로 돌입하지 않고 다행히 마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우리 사측의 입장에서도 좀 많이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사가 합의한 것은 공익위원회 조정안입니다. 임금은 3.6% 인상하고 현재 61세인 정년은 단계적으로 2021년까지 63세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애초 노조 요구안 가운데 임금 5.98% 인상을 제외한 주요 사항이 대부분 반영된 것입니다. 임금 인상폭을 놓고 협상이 결렬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노조가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몇 시간째요 지금 몇 시간째? 그러나 사실상 협상 당사자인 서울시가 직접 나서면서 협상 분위기가 또 급변했고 노조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협상이 타결된 다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깜짝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요금 인상 없이 적절한 합의를 이루고 또 파업을 면한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서울시는 버스 대란을 겨우 1시간 반 앞두고 간신히 위기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서울 지역은 버스 노사 협상이 타결됐고 경기도는 협상 시한을 연장하면서 파업이 유보됐습니다. 앞서 인천은 어제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수도권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하면서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 앞입니다. 자, 이 버스들 정상 운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는 평소에도 서울 전역을 비롯해서 경기도 수원,
성남, 파주 등 수도권 일대 버스들이 지나는 곳인데요. 평소에도 출근길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매우 혼잡한 곳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앞서 65개 버스 회사 중 61개 회사 모두 7,400여 대의 버스가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새벽부터 큰 혼란이 빚어질 거란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급하게 지하철역까지 운행하는 전세버스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극적인 협상 타결이 이뤄지면서 우려했던 아침 출근길 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네, 잠자리에 들기까지 시민들이 걱정이 많았을 텐데 지금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 본격적인 출근 시간 전이라서 많은 시민을 만나볼 수는 없었는데요. 새벽 시간대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부분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몇 시간 전에야 협상이 타결돼서 제대로 소식도 듣지 못하고 집을 나섰는데 버스 운행이 차질을 빚으면 택시라도 탈 생각으로 나왔다가 파업이 철회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이처럼 어제 오후부터 내내 인터넷 포털 검색 순위 상위권에 버스 파업이 올랐을 정도로 직장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직 경기 등 일부 지역엔 파업의 불씨가 남아있는 만큼 시민들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 앞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이번엔 부산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차상훈 기자. 네, 부산 서면교차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부산 버스노사 협상도 오늘 새벽에 타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 버스노조와 사용자 측의 협상 타결은 오늘 새벽 4시 반쯤에 극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노조가 오늘 새벽 첫 차부터 파업을 예고해서 출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가 됐지만 본격적인 출근 시간에 앞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우려했던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첫 차 운행 시간인 새벽 4시 10분이 지난 시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탓에 일부 버스 운행은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었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근무 일수와 임금 인상률을 협상해온 노사는 밤을 새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근무 일수는 교대 근무 방식으로 한 달에 24일로 정했고 임금 인상률은 3.9%로 합의했습니다. 애초 노조의 요구안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고려해 양보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협상이 결렬돼 파업이 현실화됐다면 부산 지역 144개 노선 2,500여 대의 버스가 모두 운행을 중단할 뻔했습니다. 부산시가 전세버스 300대를 투입하는 비상소송 대책을 마련했지만 실제 수요보다는 턱없이 부족해 교통대란이 우려가 됐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파업을 예고했던 부산 마을버스 노조도 파업을 보류해 혼란을 피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서면교차로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이처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버스 파업 사태를 피했지만 막판 교섭이 진행 중인 울산의 경우 버스 운행이 오늘 오전 5시부터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노사 협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오늘 오전 5시 첫 차부터 버스 운행이 중단됐고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운전기사 배치 등의 문제 때문에 협상 타결 시점부터 2시간여 동안 버스 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파업에 대비해 마련한 비상 수송 차량으로 전세버스 63대와 공무원 출퇴근 버스 7대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둔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나 요금 인상과 정부 지원에 합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송구하다고 밝혔고 김 장관은 중앙정부 차원의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버스 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정도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충남북, 세종, 경남도에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M버스는 현재 국가 사무이고 빨간 버스인 광역버스도 앞으로 국가 사무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광역버스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 보복 관세로 무역 전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사소한 다툼에 비유하며 협상 타결을 낙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불공정하게 당해왔기 때문에 중국과 사소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중 무역 협상 결과는 아주 좋을 것이라며 미국은 아주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두가 이익을 얻어가려 하는 돼지 저금통이라며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 고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낙관적인 전망 표명에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0.97% 오른 11,991.62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푸시백 지수 역시 1.09% 상승한 7,241.6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까크 40 지수도 1.5% 뛴 5,341.35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한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과소평가했다면서 앞으로도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형세를 오판해 자국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또 중국은 외국 기업이 선호하는 투자 대상이라며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기업들이 중국을 떠날 것이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정부가 제재 위반 혐의로 자국의 화물선을 압류한 것을 비난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을 비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미 관계에 새로운 쟁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미국령 사모아의 수도 파고파고 항구에 정박한 북한 화물선 YG 어니스트호.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가 몰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 9일 압류됐는데 북한이 이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YG 어니스트호를 압류한 것이 불법 무도한 강탈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공약한 6.12 북미 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압류가 앞으로의 정세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숙고하고 지체 없이 선박을 돌려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외무성 개별 당국자와 기자와의 문답 형식 등으로 미국을 비난해오기는 했지만 외무성 대변인 담화라는 정부 공식 입장 형식으로 대미 비난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하노이 결렬 이후 처음입니다. 선박 압류가 미국의 제재 수위를 높이는 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밀릴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입니다. 미국의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차단하면서 향후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대미 경고의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만큼 압류 사건이 앞으로 북미 간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압류 화물선을 돌려보내라는 북한의 요구와 관련해서 내놓을 입장이 없다며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자국 화물선 YG 어니스트호의 송환을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이 같은 반응은 북한 선박 압류로 대북 최대 압박 수위를 높이되 북한의 반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확전을 경계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미군 정찰기의 감시 비행 동향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민간 항적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미군의 RC-135 정찰기가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의 통신 감청 의무를 수행하는 이 정찰기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전날인 지난 8일과 지난 13일에도 수도권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의 기세가 누그러질 줄을 모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현재 14.8도인 서울 기온은 한낮에 2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도 챙겨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현재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농도가 대부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정체되는 밤부터는 다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은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남부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햇볕 아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7도, 광주와 대구 29도, 부산은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맑고 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 날씨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한낮에는 강한 자외선과 더불어서 오존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는 오염물질이니까요. 오존 생성이 많이 되는 차도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권혜인입니다. 국회 파행으로 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발목이 잡히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과 5당 대표 회동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년차 들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가동하자고 야권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난주 특별 대담 이후 대변인을 통한 입장 발표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 요청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가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넣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설협의체와는 별도로 5당 대표들과의 회동도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안과 탄력근로제 개편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안보 현안과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취임 3년차 첫 외부 일정으로 중소기업인 대회를 찾아 중소기업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이 중소기업인 대회장에 참석한 건 지난 2008년 이후 11년 만으로 중소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과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도 매일매일 기적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같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아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선 경제 현장의 활력 제고와 함께 국회 정상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정치권에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 의원들의 5.18 관련 국회 망언에 대해 광주 시민과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어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황 대표가 망언 문제를 국회 절차상 해결하지 못한다면 당 대표로서 분명히 말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은 미래를 걱정하는데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과거를 더듬는 것 같다면서 심지어 40년 전 공안 통치 시대에 있을 법한 인식을 스스럼 없이 드러낸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여부에 대해 이번 정부의 국가보훈처에서 초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대전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지 말아달라는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지난 3일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를 열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던 황 대표는 5.18 망언 솜방망이 징계를 비판하는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의 후임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을 치릅니다. 이번 선거에는 기호 1번 오신환 후보와 기호 2번 김성식 후보가 출마하며 각 후보의 정견 발표와 투표, 개표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선거에는 당원권을 가지고 있고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 24명이 투표할 예정으로 이 가운데 정병국 의원과 신용현 의원은 해외 출장 관계로 부재자 투표를 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일단 뇌물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인 성범죄 의혹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죄명은 뇌물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부동산업자 최모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모두 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 소개로 만난 여성들과 여러 차례 성관계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윤 씨가 성접대를 한 것으로 판단해 뇌물 혐의의 일부로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별장 동영상 등으로 불거진 성범죄 의혹 관련 혐의는 영장 청구서에 담지 않았습니다. 동영상 속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여성이 최근 자신이 아닐 수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상대 여성이 누군지는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또 다른 여성은 김 전 차관과 무고 여부를 놓고 고소전까지 벌이면서 수사에 변수가 많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뇌물로 김 전 차관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성 관련 범죄도 추궁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를 알지도 못한다며 여전히 모르쇠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윤 씨와 관계를 인정하는 순간 물꼬가 터질 뇌물, 성범죄 의혹 관련 질문을 피하려는 꼼수란 분석입니다. 김 전 차관으로선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일종의 마지노선인 셈입니다. 법원은 내일 오전 구속영장 심사를 열어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성접대와 성매수,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와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등에 비춰 형사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은 같이 구속영장이 신청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다음은 YTN 단독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 석 달 뒤에 치러진 지난 2014년 7월 재보선은 당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위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경찰청 정보국이 박 전 대통령과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맞춤형 선거 전략을 제안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석 달 뒤인 지난 2014년 7월 중순. 당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찰청 정보국에서 청와대 보고 문건을 작성합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한 이른바 심판론이 나올 시기입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행보로 세월호 국면의 전환을 바라는 침묵하는 다수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재보선 분위기를 진단합니다. 경찰은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호감도를 끌어올려 여당의 지지세를 견인해야 한다며 아예 대놓고 구체적인 선거 전략을 짜놓습니다. 문건 속엔 민생 행보에 집중해 선거에 몰두하는 정치권과 차별화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며 소외 계층에게 문화 관람을 시키고 보양식을 대접하는 행사를 기획하라는 상세한 예시를 곁들였습니다. 경찰은 같은 문건에서 부정적인 돌발 변수를 차단하자는 국정 운영 전략까지 제안합니다. 당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등 총리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했는데 경제 활성화나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등을 진두지휘해 인사에 쏠린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 청와대가 정부 인사들의 실언 등을 엄중하게 경고해야 한다는 나름의 충언도 이어집니다.
정보경찰의 문건엔 여당 우세 지역을 구체적으로 꼽아놓은 지역별 선거 판세 분석도 포함됐습니다. 결국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박 전 대통령의 행동 전략을 분석한 셈인데 경찰은 문건 곳곳에 대통령님이라는 깍듯한 존칭을 잊지 않았습니다. YTN 권단기입니다. 경찰은 방송사 동향도 살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를 사찰했고 우파 인사를 방송사 사장에 임명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경찰의 방송사 사찰 문건의 존재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서 전준영 기자입니다. 언론에 대한 어떠한 가치관과 신념도 없이 권력의 눈치만을 보며 사사건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온 기란영 사장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 2014년 5월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은 기란영 사장이 해경 비판 기사를 내보내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경찰청 정보국도 움직였습니다. KBS 등 지상파 방송 동향을 사찰해 청와대에 대응 방안을 보고한 문건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선 KBS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사장 퇴진 요구가 고조되고 촛불 집회 보도 비중도 높이려는 경향이 감지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MBC에 대해서도 세월호 참사 이후 동향을 구체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지금은 한국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현진 당시 아나운서의 뉴스데스크 앵커 복귀를 대표적인 정상화 사례로 꼽았습니다. 파업 중간에 복귀한 배현진 아나운서가 메인 뉴스를 맡도록 배려해 기자들이 반발해도 파급력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또 드라마와 예능을 정상 편성하며 사측이 정상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정보경찰의 방송사 사찰 활동은 단순한 동향 파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친정부적인 보도 성향을 유지하기 위해 지상파 사장 인사와 보도까지 구체적으로 조치를 주문한 것도 문건에서 확인됐습니다. 특히 방송사 사장을 선임할 때는 우파 인사가 임명되도록 조치하라는 상식 밖의 주문도 등장합니다. 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선임 거부 기조를 유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KBS와 MBC 등 영향력이 큰 공중파에 대해 세월호 보도 비중을 축소하도록 권고하고 다른 방송사들도 정부 비판 보도를 자제하도록 경영진의 협조를 촉구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경찰의 방송사 사찰과 인사 개입 정황이 문건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방송사 사찰 정보가 경찰 정보라인을 통해 당시 청와대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영장이 청구된 두 전직 경찰청장의 지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전주정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등 전 현직 경찰 간부 4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서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화폐 단위 변경, 이른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현재로서 정부는 검토한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화폐 단위 변경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어제 국회에서 여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은행 관계자는 언젠가는 화폐 단위를 변경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나라가 통화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IMF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한국을 방문해서 정부와 한국은행과 함께 경제 동향과 전망, 위험 요인 등을 점검하고 2019년 연내 협의 결과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를 밑돌 것으로 보이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다며 한국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가 소비와 관광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국의 대기업 시내 면세점 5개를 새롭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호승 1차관 주재로 면세점 제도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대기업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로 5개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3개, 인천, 광주가 각각 1개입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신청을 받아서 오는 11월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교의 교권 침해 사례가 최근 5년 사이에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초등학생의 교권 침해 사례는 지난 2014년 25건에서 지난해 122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 교사 폭행 신고도 2014년 86건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늘었고 성희롱, 성폭행들도 같은 기간 80건에서 180건으로 2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대로 교사가 음란물 배포나 성희롱, 성폭행 등 성비위를 저지른 것도 지난 2014년 44건에서 지난해 168건으로 4개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결렬 위기를 오갔던 서울 버스 노사 협상이 시한을 넘긴 담판 끝에 임금을 3.6% 올리고 61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3세까지 2년 늘리는 조정안을 양측이 받아들여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로써 파업이 예고됐던 7,400대의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합니다. 준공영노선 광역버스 580여 대 파업이 예고됐던 경기버스노조는 파업을 일단 유보하고 오는 29일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청주버스노조도 파업을 철회한 채 열흘 더 협상하기로 했고 부산과 인천, 대구, 경남, 창원 등은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에 합의해서 파업을 피했습니다. 성접대와 성매수, 횡령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데 일부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 경찰은 보강조사 후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한낮에는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서 덥겠습니다. 오후 늦게는 영남 내륙에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버스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협상에 진통을 겪던 경기도 지역은 시한을 연장하면서 일단 파업이 유보됐습니다. 수도권 시내버스가 모두 정상 운행하면서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 앞입니다. 자, 이 버스들 모두 정상 운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는 서울 전역을 비롯해서 수원, 분당, 파주 등 수도권 일대의 버스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시내로 들어오는 버스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평소 아침에도 출근길에 나서는 시민들로 혼잡한 곳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앞서 65개 버스 회사 중 61개 회사 모두 7,400여 대의 버스가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새벽부터 큰 혼란이 빚어질 거란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급하게 지하철역까지 운행하는 전세버스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극적인 협상 타결이 이뤄지면서 우려했던 아침 출근길 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네, 시민들 걱정이 많았을 텐데요. 시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네, 이제 본격적인 출근 시간이 시작하는데요.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들은 천만다행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대로 소식도 듣지 못한 채 집을 나섰는데 이제서야 파업 철회 소식을 들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셨고요. 다른 시민은 새벽까지 협상 타결 소식을 검색하면서 밤잠까지 설쳤는데 평소처럼 출근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어제 오후부터 내내 인터넷 포털 검색 순위 상위권에 버스 파업이 올랐을 정도로 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피했지만 아직 경기 등 일부 지역엔 파업의 불씨가 남아있는 만큼 시민들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 앞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이번엔 부산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서면교차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부산 버스노사 협상 타결 언제 결정됐습니까? 네, 부산 버스노조와 사용자 측의 협상 타결은 오늘 새벽 4시 반쯤에 극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노조가 오늘 새벽부터 파업을 예고했던 터라 출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가 됐지만 출근 시간에 앞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우려했던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첫차 운행 시간인 새벽 4시 10분이 지난 시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탓에 일부 버스 운행은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었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근무 일수와 임금 인상률을 협상해온 노사는 밤을 새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근무 일수는 교대 근무 방식으로 한 달에 24일로 정했고 임금 인상률은 3.9%로 합의했습니다. 애초 노조의 요구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고려해 양보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협상이 결렬돼 파업이 현실화됐다면 부산 지역 144개 노선 2,500여 대의 버스가 모두 운행을 중단할 뻔했습니다. 부산시가 전세버스 300대를 투입하는 비상소송 대책을 마련했지만 실제 수요보다는 턱없이 부족해 교통 대란이 우려됐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파업을 예고했던 부산 마을버스 노조도 파업을 보류하기로 해 혼란을 피했습니다. 울산에서는 버스 노사가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해 새벽 5시부터 버스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7개 버스 회사 가운데 노사가 협상 중인 5개 회사 버스가 멈추면서 울산시는 비상소송 대책에 따라 전세버스를 투입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버스 운행까지는 2시간 가까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최상은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진통을 겪던 경기도는 버스 노사가 이 파업을 유보하고 협상을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버스 요금을 올리기로 결정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기도에 이어서 충남, 충북과 세종시, 경남 지역에서도 올해 안에 버스 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버스 노조의 파업 결정 이후 경기도는 줄곧 요금 인상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를 시행하는 다른 지자체를 빼고 경기도만 요금을 올릴 수는 없다며 결정을 미뤘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고 주민 부담 가중에 따른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숨통을 튼 게 서울시의 인상 수익금 반환.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재명 지사가 참석한 긴급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이 오갔고 결국 이 지사가 요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현재 1,250원인 경기도 일반 시내버스 요금이 9월부터 1,450원으로 2,400원인 직행 좌석버스 요금은 2,800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버스로 출퇴근하는 서민이나 통학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만큼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금액이 조금 많이 늘어나게 돼서 좀 부담이 되고요. 200원이라는 금액이 조금 적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같은 교통비 인상 부담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력 추가 채용과 임금 보존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충남북, 세종, 경남도에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버스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운수 종사자의 근로시간 축소와 임금 인상을 위해 결국 서민들의 부담을 늘린 셈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중국을 연이어 압박했습니다. 이 두 강대국의 관세 전쟁을 작은 다툼이라고 표현하며 협상 타결을 낙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25% 보복 관세 폭탄을 던지고 미국은 같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중국 제품 3,800개 품목을 발표한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강대국의 무역 전쟁을 사소한 다툼에 비유했습니다. We're having a little squabble with China because we've been treated very unfairly for many decades. 이어 미중 협상 타결을 자신하며 미국이 우위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들이 돈을 빼앗아가는 돼지 저금통 따위는 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it's going to turn out extremely well. We're in a very strong position. We are the piggy bank that everybody likes to take advantage of or take from, and we can't let that happen anymore. 중국이 대미 결사 항전 태세까지 거론하며 날을 세운 반면 미국은 훨씬 여유롭게 대응한 겁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량이 월등히 많고 그만큼 관세 타격도 크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자신감의 근거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풍 트윗에서도 관세를 지렛대로 대중국 강원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시진핑 주석과의 좋은 관계를 부각하며 미중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 같은 미중 협상 타결 낙관 발언에 힘입어 전날 급락했던 유럽과 뉴욕 증시는 일제히 반등 마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됐다는 혐의로 미국 정부가 북한 선박을 압류한 데 대해 북한이 6.12 싱가포르 정신 위반이라며 강력 비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미국이 북한 선박을 유엔 대북 제재와 독재 제재를 들어 미국령 사모아에 끌고 가는 불법 무도한 강탈 행위를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이번 조치는 최대의 압박으로 북한을 굴복시켜 보려는 미국식 계산법의 연장이며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약속한 6.12 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의 북한 화물선 YG 어니스트호 압류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한 것과 관련해 제3국의 법 집행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와 잘 공조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3국이 집행한 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데이빗 비슬리 사무총장이 국회 여야 의원들을 만나서 북한 식량 지원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비슬리 사무총장은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오찬을 함께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만나서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슬리 사무총장은 북한의 올해 부족분 130만 톤 가운데 임산부와 아동 등에 필요한 10만 톤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며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식량 지원이 대북 제재 위반이나 군용으로 전환돼 쓰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대북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비슬리 사무총장과 만난 여야 의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 270만의 아주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데 여기는 한 9만 톤 정도, 약 10만 톤 정도가 긴급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그럽니다.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그럽니다. 최근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해서 지금 인도적 지원하는 게 어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상 혹은 불보로 비춰질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신중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 국민적인 컨센서스 또 국제사회하고의 공감대를 만드는 작업이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달력은 5월을 가리키고 있지만 연일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현재 날씨는 선선하지만 오늘도 낮에는 뜨겁게 달아오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7도, 대전과 대구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경북 의성은 30도까지 높아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덥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후에는 남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스럽게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공기는 탁합니다. 오전까지 대기 정체로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낮에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전국이 보통 단계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밤에 다시 대기가 또 정체되면서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과 충청 지역, 경북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건조하고 맑고 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쯤에 전국에 비가 오면서 건조함을 달래주겠고요. 고온 현상도 일시적으로 수그러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정상화해 국회 정상화와 민생협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야권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가 시급하고 탄력근로제 개편, 소방관 국가직 전환 등 민생 입법도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상설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들과도 회동할 수 있다며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 등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광주를 방문해 5.18 묘역을 참배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황교안 대표께서 5월 18일 날 이제 여기 추모식에 오시기로 결정하신 거는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에서의 그 망언 문제를 국회 절차상 해결을 못한다면 당 대표로서라도 분명하게 좀 광주 시민들께 또 국민들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오시는 것이 그날 참석의 의미를 좀 살리고 국민 통합의 어떤 이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로 광주 정신을 훼손한다 할지 또는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할지 심지어 최근에 보면 과거 진짜 30년, 40년 전에 그런 공안 통치 시대나 있을 법한 그런 인식들을 막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에 참 새삼스럽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여부에 대해 이번 정부의 국가보훈처에서 초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대전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지 말라는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지난 3일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를 열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던 황 대표는 5.18 망언 솜방망이 징계를 비판하는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 안에 5.18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이 의원에 대한 제명 문제를 빨리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회 상황이 쉽지 않아 의원총회를 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번 주 상황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 파행 정국으로 대여 투쟁을 해나가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내용이 폭발했던 바른미래당이 오늘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당내 호남계와 당권파의 지지를 받는 김성식 의원과 바른정당계와 일부 안철수계의 지지를 받는 오신환 의원이 맞붙었는데요. 손학규 대표의 퇴진론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기를 40일 남기고 중도 퇴진하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열차를 탄 선거법과 사법개혁안을 꼭 마무리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보임으로 상처를 남긴 게 아쉽다면서도 남은 기간 법안을 다듬어 민생국회를 만들도록 애써달라고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표결에 임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은 협상의 시작이다. 후임을 노리는 재선 오신환, 김성식 의원도 패스트트랙 협상을 강조하고 있어 논의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당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무리했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을 원상복구하기로 한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손학규 대표 거취에 대한 입장은 극과 극입니다. 오신환 후보가 손 대표 심판론을 내걸고 즉각 퇴진을 내세운 반면 김성식 후보는 통합을 앞세워 혁신위원회를 꾸려 단계적인 리더십 재창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 우리가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안주돼 있는 현재 손학규 당대표 체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대부분 구성원들의 생각입니다. 혁신위원회를 합의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리더십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 당이 단합하면서 혁신하는 것이 좋겠다. 원내대표 경선이 손학규 재신임 표결이 된 모양새인데 옛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고정표가 확실한 상황에서 결국 안철수계 여성 의원 4명의 표심이 캐스팅 보트입니다. 13표만 얻으면 되는데 한두 표 차이로 희비가 엇갈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누가 지휘봉을 잡느냐에 따라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또 선거법 논의 등 향후 새 얼굴이 담당할 얼음정국의 정상화 해법에도 국회의 시선이 쏠립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성접대와 성매수,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와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등에 비춰볼 때 형사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승리는 어젯밤 10시 50분쯤 경찰서를 나와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승리는 영장 기각에 대한 소감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없이 굳은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검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청구했습니다. 승리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 이상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각종 명목을 앞세워 버닝썬에서 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버닝썬 수사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에 6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 때문이란 주장이 나오지만 한전은 원전 이용률은 오히려 늘었다며 국제 연료값 상승과 판매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2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한국전력. 올해 출발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1분기 영업 손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천억 원이나 불어 6,299억 원 적자입니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지난 2017년 하반기 이후 단 한 차례를 빼고는 모두 적자였습니다. 탈원전으로 비교적 단가가 낮은 원전 대신 비싼 LNG 등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손실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대규모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올해 1분기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1분기보다 오히려 20%포인트 더 늘었단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 연료값 상승과 1분기 판매 감소가 손실의 주요 원인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원전 이용률이 크게 올라간 부분은 한전 실적에 커다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 거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대신 LNG 가격이라든지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라서 민간 구입비가 늘어난 것은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원인과 더불어 탈원전 정책이 한전의 적자 행진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도 계속 나옵니다.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함으로써 발생한 부족분의 전기를 다른 전원이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탈원전 이후에 안전 규제가 강화됐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생긴 원전의 이용률 저하도 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전의 적자가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의 에너지 정책 그대로 가더라도 2022년까지는 상승 요인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고, 한전은 앞으로 정비를 마친 원전이 차례로 재가동되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지상파 방송사를 사찰하고 사정 등 임원 인사까지 개입한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과거 정부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KBS와 MBC 내부 동향을 사찰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에서 보도 통제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KBS와 MBC 등 공중파 동향을 사찰한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당시 KBS 내부에서 사장 퇴진 요구가 고조되는 반면 MBC는 파업 도중 복귀 논란을 잇던 배현진 아나운서가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아서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부모가 제기하는 악성 민원 등에 따라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 민원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교원들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해서 근무 시간에만 학부모 상담 등에 활용하게 할 방침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우선 학부모가 교원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상담 전화 예약제와 홈페이지 통한 접수 등 민원 처리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해서 교원이 근무 시간 중에만 학부모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 3,000개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시범 지급할 방침입니다. 네, 5월 15일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정부가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정부 포상 수상자와 교원단체, 교육관계자 등 2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기념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식에서 우수교원과 교육공무원 2,967명이 정부 포상을 받게 됐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서 교사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학부모 민원이라고 답했습니다. 학부모가 선생님들에게 악성 민원을 직접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교권 침해 예방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권호진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지나친 학부모 민원과 관계 유지가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이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사노동조합이 각각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절반 정도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학부모 민원은 학생 생활 지도와 함께 교권 침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교사들의 고충입니다. 서울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부모가 교원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민원 처리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원이 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게 되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교원들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해 근무 시간에만 학부모 상담 등에 활용하게 할 방침입니다. 업무용 전화는 2학기부터 시범 지급되며 서울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3,000개 학급의 담임교사가 대상입니다.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경찰 수사와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지원하고 지원금도 최대 5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교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연간 최고 2억 원까지 지급해주는 책임보험에도 일괄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단체, 서울시 의회와 함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공동선언문도 발표했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카풀과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반발하는 택시기사들의 분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0대 택시기사가 또 분신해 목숨을 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76살 안모 씨의 몸에 불이 붙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해 소화기로 불을 껐지만 안 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안 씨가 택시를 세워두고 내려 이나물질을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인 모습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차량 곳곳에 불법 택시 영업 자행하는 쏘카와 타다는 물러가라는 홍보물이 붙어있는 점으로 미뤄 카풀과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목줄이 없는 대형견이 달려들어 다친 피해자에게 견주가 손해배상액의 70%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58살 이모 씨가 견주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사가 이 씨에게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낚시 같은 레저 활동이 증가하면서 활동성을 높여 물에 빠졌을 때만 부푸는 구명조끼가 최근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부품이 최근 국산화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놀이철에 필요한 구명조끼. 불이 사고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물품입니다. 요즘에는 물에 들어갔을 때만 부풀어 오르는 활동성을 높인 레저용 구명조끼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조끼를 부풀게 만드는 부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 가격이 비싼 게 흠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진이 이 부품을 국산화했습니다. 셀룰로스 분말을 특수 처리해 물기를 흡수하면 4, 5초 안에 녹으면서 구명조끼 튜브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합니다. 물에 들어가면은 순식간에 부풀러 올라가지고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안전핀 역할을 하는 그런 소재입니다. 연구진은 수입품보다 공기 주입 속도가 1, 2초 빠르면서 가격은 3분의 1 선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입 제품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고 제조 비용이 저렴한 이 기술은 국내 전문 기업에 이전돼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성능 인증과 공인 인증을 받아 안전 기준도 통과했습니다. 1초, 2초라도 빨리 이 물에서 부풀어 올라 생명을 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수상 레저 활동 안전사고 3천여 건 가운데 인명사고는 200여 건. 고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토대로 개발한 이 기술은 수상안전사고를 줄이면서 향후 세계 시장에도 진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팔순 노인이 모교에 50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거액을 기부했지만 평소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등 검소한 생활을 하는 분인데요. 허성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968년 영남대를 졸업한 80살 이종우 씨. 건축자재 회사의 대표인 이 씨가 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시가 50억 원의 땅을 모교에 기탁했습니다. 과학도서관 리노베이션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고심하고 있는 차에 그 금을 기부해 주셔가지고 이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가 모교에 기부를 시작한 건 17년 전인 2002년. 자신처럼 형편이 어려워 학업에 지장을 받는 후배들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이 씨는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27살에 대학에 입학해 주경야독으로 학업을 마쳤습니다. 야간 대학을 4년 동안 다니면서 6개월에 한 번씩 내는 등록금이 마련하는데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를 참 도와줄 사람이 좀 없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꿈이 2000년 이후 이루어져서 거액을 기부한 이 씨지만 자신과 가족을 위한 씀씀이는 매우 엄격합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라며 검소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년 된 소나타를 몰고 다니시고요. 더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모든 활동을 하십니다. 앞으로 저도 아버지와 같이 이런 의미 있는 기부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자신을 있게 해준 모교와 후배를 위해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이 씨. 지금까지 얼마나 모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었는지가 삶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가 최근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우체국 집배원들의 사망이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윤소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전국 집배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과 13일 집배원 3명이 과로와 백혈병으로 잇따라 숨졌다며 집배 노동자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과도한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집배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745시간으로 한국 노동자의 평균보다 693시간이나 길고 이러다 보니 지난 9년간 과로사로 숨진 집배원이 82명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의 금연 지원 사업이 연간 2,500억 원 규모로 증가했지만 금연 성공률은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국가금연지원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금연사업 지원액은 2014년 228억 원에서 2015년 2,548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뒤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연 성공률은 2015년 37.4%로 전년보다 조금 올랐을 뿐 2016년에는 28%, 2017년에는 26%에 그쳐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KBS 한 곳뿐인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재난방송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KBS 이외에 YTN과 같은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을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의 거포 이대호가 연타석 홈런으로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선발 투수 톰슨은 롯데에 3년 만에 완봉승을 안겼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석에서는 홈런 타자 이대호가 가장 빛났습니다. 이대호는 2회 첫 타석에서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4회는 자월 홈런, 연타석 프로 시즌 7, 8호를 신고하며 LG 장원삼을 두들겼습니다. 11경기 연속 안타에 4타점으로 타점 1위를 지켰습니다. 올 시즌 처음 또 연타석 홈런 쳐서 기분 좋고요. 일단 오늘 톰슨 선수가 완봉 너무 잘 던져줘가지고 더 기분이 좋습니다. 마운드에는 제이크 톰슨이 KBO 리그 입성 후 최고의 투구를 펼쳤습니다. 107개 공을 던지면서 9이닝 3피안타 8탈삼진으로 롯데 3년 만에 완봉승을 선사했습니다. 4회 채태인이 2점 홈런을 보탠 롯데는 LG에 4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최진행이 말로 홈런을 친 하나는 키움을 꺾고 2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에이스 양현종이 연패 탈출에 특명을 받은 기아는 그러나 KT 김민혜 호투에 단 1득점에 그치면서 4연패에 빠졌습니다. 김태진이 4타점으로 활약한 NC는 3연승을 달리던 선두 SK를 제압했습니다. 삼성은 연장 접전 끝에 두산을 꺾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뽑은 이번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선정된 올 시즌 최고의 선수는 우승팀 맨시티의 스털링과 베르나르도 실바, 준우승팀 리버풀의 판데이크와 로버트슨입니다. 골프 팬들은 이번 주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남녀 골프의 살아있는 전설 최경주와 박인비 선수가 나란히 국내 대회에 출전하기 때문입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남자 골프의 개척자 최경주가 꿈나무 선수들과 함께 라운드하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샷 동작은 물론 골프 외적인 조언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알려줍니다. 최경주는 그린 위의 행복 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SK텔레콤 오픈에 12년 연속 참가합니다. 갑상선암을 극복하고 최근 PGA 투어 대회에서 톱10에 들며 건재를 과시한 만큼 까마득한 후배들과 치열한 샷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 때릴 때 그 회전의 각도가 커짐으로 아크가 커져서 공은 사후야들은 확실히 더 가는 것 같고요. 지구력 면에서도 이제 많이 회복을 했으니까. 박인비는 국내 유일의 매치플레이 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국내 대회 20번 도전 끝에 마침내 우승컵을 안았던 지난해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좋아하는 코스고 또 작년, 재작년에도 좋은 성적이 있었던 만큼 저도 많은 기대가 되고요. 올해 컨디션 조절 잘해서 올해 최대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10년 전 이 대회에서 9홀 연장 혈투 끝에 우승했던 유소연도 다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유소연이 국내 대회에 출전하는 건 2015년 이후 4년 만입니다. 기량에 정말 100%를 발휘해서 갤러리 분들 보시기에도 굉장히 즐겁고 그리고 명승부라고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대회를 할 수 있는 PGA 투어 8승에 빛나는 최경주부터 LPGA를 대표하는 박인비, 유소연까지 월드스타들의 고국 나들이에 국내 골프 팬들의 가슴은 설레기만 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오늘도 때이르게 찾아온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출근길 날씨는 아직 선선하지만 낮에는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서울이 27도, 대전과 대구, 광주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의성은 30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덥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후에는 남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일부 지역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스럽게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출근길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오전까지 대기 정체로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고요. 낮에는 보통 단계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밤에 또다시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습니다. 서울 기온이 15.7도, 대구 18.4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건조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오면서 건조함을 달래주겠고요. 고온 현상도 주춤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YTN 2부가 이어집니다.